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전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수준에서 오래 지속될 것인지, 조만간 끝날 것인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한국에서 중동 전쟁을 우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필요성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동 정세에 대해서 오늘 고수열전에서 두 분의 고수를 모셔서 대담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권영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역시 정재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볍게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 네. 교수님이 우리 박사님의 박사님이 마치 과거 사수였었다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아, 네네. 예전에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키예프에서 4년 동안 같이 그러셨군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혹시 정 교수님이 그때 일 잘 하셨었습니까? 굉장히 잘했죠. 아. 굉장히 우수한 인력인데 네. 중간에 나가시면서 네, 약간 좀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타격이 있을 정도로 우수한 인재셨는데 오늘은 두 분이 토론 자리에서 맞붙었습니다. 우리 정재욱 교수님 이렇게 사수를 모실 때는 항상 무릎 꿇는 자세로 농담입니다만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 한번 두 분의 지략과 여러분의 어떤 고민, 상상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질문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동 전쟁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사님? 먼저 이 중동 전쟁의 시작이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때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변국들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좀 확전이 된 건데, 그래서 저는 하마스 전쟁이 좀 완화가 되면 중동의 긴장은 좀 완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안에 끝난다고 하면 그 정도에서 좀 중동의 긴장이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 연내에는 중동 전쟁이 그래도 우리가 우려할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고 네. 올해 연내에는 그래도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존중하고요. 역시 정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동 전쟁 얼마나 지속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자 전쟁만을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조만간 승전 선언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의 상황은 이미 국제전이 된 상황이고 계속 저강도 중강도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면서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 전쟁이 지속될 거라고 확률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최소한 1년 이상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기화될 보고 수 있습니다. 있다. 2025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겠다. 러우 전쟁 같은 경우도 발생하자마자 금방 끝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러우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중동 전쟁도 정말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단기전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올해 내에는 또 지속될 거라는 뷰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중동 전쟁에 대해서 한번 방향성을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스라엘과 이란, 이란과 이스라엘 이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두 나라 관계는 제일 중요한 분기점이 이제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생기면서부터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다지 나쁜 관계는 아니었고, 오히려 또 팔레비 왕조에서는 좀 더 프렌들리하다라는 정도까지 됐었는데요. 그 이후서부터, 그 이슬람 혁명이 있은 다음서부터는 두 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 이제 출범한 이제 호메이니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시온주의 정권이다라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란의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또는 하마스를 지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안보 위협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이란이 핵 개발한다라는 의혹을 좀 내세우면서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안보 위협이 되다 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사이가 굉장히 적대적으로 변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슬람 혁명을 계기로
적대적인 관계로 변했다. 혹시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 주시거나 뭐 보완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저도 있으세요? 비슷한 생각인데요. 약간 근본적으로 원래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이었거든요. 사실 이란은 원래 아랍 그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발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서 원래 중동에서의 핵심 갈등은 아랍 이스라엘 갈등이었는데 이게 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의 국가 성격 자체가 이슬람 국가화 되면서 이거를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아랍 국가, 좀 가까이 있는 아랍 국가들은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는 반면에 이란은 일종의 어떤 이슬람 종주국으로 뭔가 인정받기 위한 그런 좀 선명성 경쟁을 나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견해를 좀 종합해 보면 이슬람 혁명을 계기로 이제 그 전까지는 일종의 민족 간의 갈등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종교 갈등으로 좀 커졌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교 갈등이 정말 전쟁의 주된 사례가 되는 그런 역사적 경험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우려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번 이스라엘이 정규군에게 공격받은 사례는 네. 이게 처음이잖아요. 예.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최초의 사례가 되었는데 이 정규군에게 공격받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규군,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대의 전쟁으로 생겼다라는 것인데 사실 뭐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랍과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가가 침범을 한 것이었으니까 뭐 정규군의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0년, 91년도에 걸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이제 이라크가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다시 이라크를 공격하는 이제 그런 거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라크가 스커드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가 최근까지의 어떤 정규군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본토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란의 대리전 성격으로 뭐 프록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뭐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가 이제 공격을 하는 이제 그것은 이제 국가라기보다는 이제 정파가 공격을 한 것이니까 정규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더 중요한 의미는 이란이 그동안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헤즈볼라나 이제 하마스를 통해서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러한 전략적 인내라는 노선을 변경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란도 참지 않고 바로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중동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올라가면서 좀 더 큰 사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전 양상이었는데 이제 국가 간의 전쟁으로 공식화된 그런 전쟁으로 부상한 것이 지금 어떤 전쟁의 양상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동안에는 어쨌든 이란이 대리전의 형태로 이렇게 전쟁을 일종의 이어가 왔는데 대리 조직을 이용한 일종의 그런 걸 이제 그림자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양상으로만 전개되어 왔던 배경은 무엇이라고 혹시 교수님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이란에 흔히 얘기하는 프락시 조직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실 이란의 명령을 받는 그 군대처럼 운영이 되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란의 어떤 뭐 인력이나 기술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이 조직들도 자기 스스로의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뭐 레바논이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그 뭐 이 홍해 쪽을 공격하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던가 이런 조직들이 다 자기의 또 이해관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맞물리면서 그간에는 뭐 이스라엘과의 갈등에서 좀 더 이런 뭐 군사적인 갈등이 있었다면 최근의 사례는 4월 1일 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직접 공격을 했잖아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사실 대사관 이런 그 외교 공간은 그 나라의 영토로 사실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 사실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최소한의 일종의 보복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좀 상황이 있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중동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치닫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궁금한 거,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이 이제 지정학적인 겁니다. 네. 첫 번째 지정학적인 주제는 이스라엘이 뭐 중동 국가들하고 그렇게 사이는 좋지 않지만, 근데 최근 들어서 사우디와 관계가 다소 좀 긍정적으로 전개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또 사우디 입장에서도 뭐 산유국으로서 세계 제1의 또 원유 수요국이 중국이니까 중국과 또 적극적으로 뭔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도 여러 가지로 등장하고 있고, 근데 이란은 또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고, 이런 모습을 좀 지켜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양상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 부분 혹시 박사님 의견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관계 그 간의 이제 분쟁 속에서 이제 중동에 긴장이 생겼다고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80년대 뭐 이후서부터는 주로 이란과 뭐 사우디, 그러니까 순니파 국가와 뭐 시아파 국가 사이의 뭐 갈등으로 좀 많이 그 전선이 이제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가 최근에 그 양국 간의 어떤 그 외교를 정상화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뭐 협력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다시 또 손을 잡는다고 하면 네. 이란의 입장에서는 중동 내에서의 패권을 약간 좀 손상이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란은 이제 그런 관계를 굉장히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새로운 이제 이슬람 정권은 이제 압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이 있었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런 입장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수교를 한다고 하면 팔레스타인 문제는 지나간 것처럼 돼버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다.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참 이 중동의 어떤 이 역학관계 이런 공식화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저는 미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미국은 이런 중동의 정세나 지정학적 긴장감이 조성되는 이런 현상을 놓고 미국이 가장 그림 그리는, 미국이 가장 원하는 그런 중동 지역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사실 원하는 거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을 가장 원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사실 중동을 얘기를 해보면 네. 사실 중동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원유를 공급하는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유 공급을 선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사실 이 중동에 주둔을 했었고 그게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져 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미국에서도 이제 소위 얘기하는 셰일 혁명이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공법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석유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와는 이해관계가 조금 달라진 거죠. 근데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에서 뭐 무조건 발을 뺄 수가 없는 게 대표적인 친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사우디라던가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이 친미 국가들을 묶어내면서 이란과의 어떤 경쟁을 하기도 했었고, 오바마 정부 때는 이란과의 핵협상을 타결시키면서 최소한 중동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실 미국의 좀 구상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더 산식이 복잡할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폐 전쟁이고, 달러를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근데 이제 사우디라든가 이제 중동 오일을 달러 기반으로 이제 결제하는 시스템에서 중국이 최대 수요국이니까 위안화로 결제하라라는 일종의 요청과 압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은 위안화 결제 비중을 늘려나가려는 움직임들도 최근에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중동 전세를 그냥 지켜만 볼 수 없고, 그냥 국방 안보 혹은 방위산업 이 정도로만 볼 수 없고,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까지 생각을 하면서 지정학적으로 고민을 할 텐데, 박사님은 혹시 이런 관점에서 이 중동에 대한 모습을 미국이 가장 바라는 모습으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 정책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크게 이제 경제적인 관계하고 또는 지정학적인 관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관계라고 하면은 이제 석유가 제일 먼저가 되겠죠. 그렇죠. 70년대 초반서부터는 미국에서의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급자족을 하다가 네. 70년을 지나면서부터 수입을 할 필요가 있게 됐고, 그때서부터 이제 중동에서부터 수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73년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엠바고, 수출 엠바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석유 위기가 생긴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중동의 석유가 굉장히 큰 뭐 보호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사우디에서 그러니까 석유를 채굴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중동에서 항상 군사적 긴장이 있다 보니까 방산 또는 뭐 군수 산업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동에 굉장히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홍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세계의 물류망의 중심지다 보니까 그것이 만약에 미국의 영향력이 없어질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상 운송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정학적인 관계 차원에서는 45년 이후에 냉전이 있을 때 이제 소련을 대항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서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이제 테러 단체, 극단적 이슬람주의 테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물리치는 데도, 제거하는 데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또는 이제 지정학적으로나 이제 이스라엘과 뭐 중동이 굉장히 중요해졌었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중동과 그러니까 미국의 중동 정책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유를 통해 석유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유를 반드시 달러 표시로 이제 가격 표시를 해야 되고, 서로 이제 거래를 할 때도 달러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암묵적인 뭐 합의랄까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 취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 달러가 기축통화가 안 된다고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고, 그런 면에서 중동에서의 영향력도 계속해서 이제 발휘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저도 이제 국제기구 보고서들을 이렇게 쭉 보면 최근 들어서 뭐 UN도 그렇고요, WTO도 그렇고, IMF나 월드뱅크, OECD 이 경제 관련 이 국제기구들의 페이퍼에서 지금 나오는 굉장히 재밌는 키워드가 지경학적 분절화잖아요. 그러니까 지리, 지정,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가 파편화되고 있다, 블록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블록끼리는 교류하지 않고 블록 내에서만 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는 가운데, 맨 처음 제가 질문 드렸던 어쨌든 그것의 지금 핵심적인 배경이 중동전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동전쟁이 그래도 올해 내에는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시고, 또 교수님은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 25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더 깊게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가정하고 우리는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먼저 박사님께, 그러면 왜 그래도 올해 내에는 끝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근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 지정학적인 긴장에서부터 생기는 문제 중에서 가장 또 우리가 좀 관심을 봐야 될 것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네네. 중동에서 지정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는 바로 유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공격한 이후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어떤 그 서로 상호 공격이 있을 때도 유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추이를 보게 되면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유지가 돼 있는 상태고 오히려 유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수급 문제, 어디서 공급을 하고 어디서 수요를 하는 것인가 그 문제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군사적인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세계 경제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네. 이제 시장에서 인식하는 바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긴장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표인 하마스 괴멸, 그다음에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대결을 어느 정도 완성시킨다고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쪽에서의 긴장 자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여러 가지 지경학적인 여러 분쟁들이 연내에는 그래도 종식될 수 있겠다라는 그 그림을 좀 그리시는데 IMF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도 3.2, 올해도 3.2, 내년까지도 3.2%로 평년 성장률 대략 한 3.7%를 훨씬 밑돈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경기 둔화의 흐름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블록끼리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또 워낙 또 교수님도 교역 부분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다. 조금 다른 의견을 주신 그 부분의 배경을 말씀 주시면 그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이 전쟁을 일종의 국내 전쟁, 일종의 내전의 형태로 우리가 본다면은 저는 뭐 그 부분은 올해 내 조만간 사실 이스라엘이 승전을 선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양상이 과거 미국이 이라크라던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했던 것처럼 정작 승전은 선언을 했지만 이 갈등은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가 저는 매우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중에 일단은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하마스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 어려운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주변국에 있는 레바논의 히즈볼라, 레바논 시리아라던가 아니면은 하마스 혹은 하마스를 추종하는 또 다른 세력이 아마 팔레스타인에서 나올 수 있을 거고 좀 더 멀리 가자면은 예멘의 후티 반군처럼 일종의 이 이란과 함께하는 이 조직들의 와의 어떤 전쟁 네. 양상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극적으로는 25년을 이제 상정해 주셨지만 오히려 그 이상까지도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세계 경제도 말씀드리고 두 분의 어떤 전쟁의 어떤 지점,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런 것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미국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지금 이 중동 전쟁이 이렇게 확전되거나 하면 선거 망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24년 지금의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숙제는 물가인 거고요. 어쨌든 중동 전쟁이 확전되면 물가를 자극하는 거죠. 석유 가격을 올리고 물가를 자극하고 그럼 금리 인하는 또 더 뒤로 지연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로서는 이스라엘한테 너 전쟁하지 마, 확전하지 마 라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일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수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해관계나 이스라엘의 이해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패권을 좀 자제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석유 이권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서로 유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가장 이제 이스라엘이 마치 이제 미국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연정 내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극우파가 있습니다. 극우파의 입장은 그동안 오슬로 협정에서 있었던 것도 폐기를 해야 되고 또 인질 석방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그러니까 인질 석방하는 것보다는 하마스를 괴멸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뭐 우파 정치인이긴 하지만 그런 극우 정치 세력이 원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제 뭐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해야 되고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 이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국내 정치 입장에서는 특히 뭐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세력 입장에서는 하마스를 좀 더 근본적으로 괴멸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또 북쪽의 헤즈볼라와도 안보 위협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부분적인 뭐 전술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미국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듯한 모습의 이스라엘의 행보. 어떤 배경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오늘 일단 큰 틀에서 이란을 마주하는 두 나라의 입장은 저는 비슷하다고 보지만 네. 세부적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다르다고 봅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 공습으로 인해서 뭐 물론 사실 뭐 가자 지구에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었지만 네. 그 전에 이스라엘에서 1,400여 명이 또 이 인명피해가 있었고 여전히 사실 인질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실 해결하지 않고서는 네타냐후 정권이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네. 또 역설적으로 지금 네타냐후의 총리의 어떤 지위 자체가 아까 이건영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내각 연정이 해체가 되면 본인이 총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총리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지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부패 혐의로 인해서. 네타냐후 본인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총리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각이 깨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반팔레스타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매우 극우파의 어떤 그 입장을 정책적으로 사실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뭐 정치적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 모습은 미국과 반할 수도 없고 반해서도 안 될 텐데 어쨌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런 미국의 말을 그대로 들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양국의 어떤 긴장감, 군사적 긴장감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배경 중에는 또 양국가 둘 다 이 전쟁을 원하지 않을 텐데 어쩌면 각 국의 강경파에 해당하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이 전쟁을 장기화하는 것이다라고 네.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질문이 미국은 분명 적어도 올해에는 대선을 앞에다 두고는 이 전쟁에 끌려다닐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중동 전쟁이 절대 확전되면 안 돼요. 끌려다닐 수가 없는 입장이고 끌려가기 싫을 텐데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할 카드가 딱히 없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일단은 사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대한 사실 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매우 뭐 큰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현재 상황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또 11월 대선을 앞두고 뭐 네타냐후 총리가 뭐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여러 가지 좀 저울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뭐 트럼프가 나중에 당선이 된다면 네. 트럼프가 약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사의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뭐 단기간에 뭐 갈등을 좀 더 원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란의 어떤 뭐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이후에 약간의 어떤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뭐 이 입장의 차이 이런 거는 좀 더 봉합이 일단은 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국내 정치 때문에 전쟁을 장기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질적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미국의 지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군사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지원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로서는 전쟁을 더 끌고 가고 싶어도 끌고 갈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란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 주재하고 있는 이제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쟁 자체가 하마스와 이스라엘만 끝나게 된다고 하면 미국의 개입을 더 바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이란을 좀 더 끌어들여서 좀 더 큰 규모로 만들었을 때 미국의 지원을 좀 더 용이하게 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격한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원이 언제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때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지원을 굉장히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멀리하게 되면 대선에서 좀 더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뭐 그렇죠. 대표적으로 아이팍이라는 이제 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이팍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 후보가 되면 반드시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연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바이든 입장에서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린다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이제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표를 잃는 경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고, 또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전을 해야만 이제 대선에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산식이 참 복잡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의 고민은 트럼프와 손잡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이 미국에선 쥐고 있으니까, 바이든 정부가 쥐고 있으니까, 그 네타냐후에게, 이 군사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끊어버리면 이 전쟁을 지속하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을 텐데, 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무기는 지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지속하고 예. 트럼프와의 손을 잡겠다라는 공약일 것 같은데, 예. 그런 관점에서 또 바이든 행정부가 무기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선의 시나리오가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는 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다.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중동의 긴장, 군사적인 긴장이 굉장히 좀 나쁜 이유가 이제 유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잘 종전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제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라파를 공격을 한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어서 그것이 일어나게 되면 약간 좀 그런 최선의 시나리오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라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한다고 하면 마치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가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유가가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고 하면 뭐 $130 배럴당 $13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한다고 하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좀 더 전면전을 해서 뭐 다시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게 되고,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카드를 꺼내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경제가 고유가에 시달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가장 나쁜 이제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아마도 최선의 시나리오를 우린 그림 그리고 있고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 바로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는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우리는 뭐 어떤 태세 준비를 해야 될지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인데, 뭐 두 국가가 사실 국경을 맞닿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황은 이스라엘이 현재 이란이 있는 핵시설을 타격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란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직접 타격을 하게 되겠죠. 저는 뭐 유가뿐만이 아니라 뭐 유가 자체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로 인한 좀 불확실성의 장기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가가 높아져서 사실 뭐 이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유가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사실 물가가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간접적인 과정을 얘기하면은 전 세계 물가가 높아지면은 지금 뭐 미국의 뭐 연방준비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경기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 방향을 사실 갈 수 없게 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이 유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뭐 금리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국내 경제에 좀 더 좀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 주셨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말씀은 안 해주셔서 제가 클로징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고 기름뿐만 아니라 그 밖에 대부분의 자원, 에너지 자원, 비철 금속 자원, 식량 자원까지도 대외 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글로벌 밸류체인 망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플랜 B, 플랜 C까지 마련해서 어떤 위기 상황에 우리한테는 위기가 아니야라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두 분 전문가분들과 고수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말 먼 나라 얘기일 줄 알았는데 바로 나의 삶의 이야기구나라고 체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차원적으로 이 중동전쟁의 경과, 시나리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다면 다음 편에서는 이게 실제 우리 경제까지 경제적으로 금리 인하라든가 2차 인플레 발생하나 이런 주제로도 좀 대화를 나눌 것이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